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으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는 이번 주에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를 조문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졌습니다. 월 6천 개의 물량을 배송하던 롯데택배 노동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부터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관련된 과거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G7의 중국 봉쇄 시도는 실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색된 한일 관계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제1야당의 수장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출발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천안함 희생장병 등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기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서울 현충원을 먼저 찾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배 이후 이 대표의 바로 다음 목적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한 겁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에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듯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36세의 젊은 당대표. 경선 비용으로 3천만 원가량만 썼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돈과 조직 등 기존 공식을 따르지 않고도 중진들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되건 정치적, 사회적 지향점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과 여성 할당제 폐지 등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토론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지금의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성 정치권이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긴장하는 이유일 겁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이 더 자주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면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방역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교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목동 월촌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대폭 늘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8시쯤부터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대면 하던 친구들을 직접 만나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는 반응인데요. 이곳 학교는 한 학년에 500여 명이 다니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이곳은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미 지난 3월부터 교사들의 요청으로 3분의 2 등교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주에 1, 2학년 1000여 명이 등교하면 다음 주에 2, 3학년 1000여 명이 등교하는 시기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 중학교에서 등교 확대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은 다른 지역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낮았던 수도권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 횟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은 48.3%에 불과했는데요. 수도권 초등학교 67.7%, 수도권 고등학교 67.2%, 비수도권 중학교 80.9%와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그간 학습 결손과 대입 준비를 이유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갔지만 중학교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오늘부터 매일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허용된 건데요.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매일 등교를 위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건 좋은데 교실에서 밀집도가 높아져서 우려된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학교에서는 등교 확대를 통해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는 전면 등교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와 관련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곳과 같이 과밀 학급인데도 감염 사례가 없는 우수 사례 등을 모으고 있다며 이달 중순 2학기 등교 로드맵 발표에 앞서 시차제 등교 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과 같은 유연한 학사 운영을 허용해서 학교가 스스로 수업 일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심리 결손이 나타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방역 부담이 커져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히 급식실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등교 확대에 앞서 질서 지도와 교내 소독 등에 필요한 방역 인력과 방역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월촌중학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가인 비대면 수업이 자리 잡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오는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의외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전진우 씨. 교수님, 동기들과 호흡 맞추며 연기를 배우는 대학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혼자 듣는 화상 수업. 코로나19 사태로 한 과목을 제외하곤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대면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뿐입니다.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이게 마주치면서 배우고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집에서 혼자 줌 켜놓고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부족해진다고 해야 하나? 같은 학과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같이 수업을 안 들어보고 마주칠 일이 없던 동기들이니까 친해지는데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강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 인원은 다른 강의실로 나누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반 이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연세대나 서강대, 한양대도 강의 인원을 제한해 대면 수업을 늘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면 수업 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에도 대학생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대학교라는 게 단순히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동아리라든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고 백신을 20대들이 어느 정도 다 맞고 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에 마음껏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많습니다. 한 대학교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좀 오히려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덧 비대면 시스템에 적응한 대학 사회. 핵심은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인 만큼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감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YTN 신준백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22명으로 어제보다 54명 줄어든 가운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동대문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5명이 추가돼서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사무실은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근무자들이 방문자들과 회의와 식사 등을 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북 괴산 물놀이 관련 집단 감염과 관련해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12일에 확진된 20대와 함께 물놀이를 다녀왔고 나머지 2명은 접촉자입니다. 국내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번 주에 최대 1,400만 명 1차 접종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최근 평일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하루 7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주 초반에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 화이자 백신을 맞은 20대 육군 병사가 갑자기 숨져 군 당국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3살 박모 병장은 지난 6일쯤 부대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어제 오전 생활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박 병장이 평소에 앓던 기저질환이 없었고 외관상 폭행 흔적 같은 특이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사 위기에 몰렸던 여행업계도 잇따라 관광 상품을 내놓으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한 여행사가 다음 달 12일 출발하는 프랑스 단체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려 17개월 만인데 상품 출시 이틀 만에 20명 정원에 8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트래블 버블 국가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한 고객님들이 실제로 가실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전체 홈쇼핑에서도 오랜만에 유럽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5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TV 홈쇼핑 여행 상품 중에 역대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린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해외 항공권 예약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442%나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한층 커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해외여행 허용이지만 여행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주요 여행 수요자가 40에서 50대 여성층이 대부분이고 또 7월 이후에 이제 여름 성수기에는 이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줄을 이룰 상황인데 현재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의 장량 고령층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좀 향후를 기대해야 되고요. 여행사들은 일단 9월 추석을 겨냥한 상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인근 국가 영공을 비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16,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면세점 구매액은 228억 원으로 한 사람이 평균 142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61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가방류가 40억 원, 향수가 2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며 봉쇄 조치 해제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들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건 전파력이 높은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현지 시간 13일 기준 7,490명이 보고돼 닷새 연속 7,000명이 넘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중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은 90%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 변이인 알파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 입원 확률도 알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이뉴스는 백신 접종을 끝내지 못한 집단에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1일로 예고된 방역 관련 제한 조치의 전면 해제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ll be setting out the decision on Monday, but of course you're right that you've got to be cautious in order to deliver what we want to see, which is an irreversible roadmap. But we're looking at the data today. That again, you've got hospitalizations up, you've got cases up. 영국 국민은 봉쇄가 모두 풀리는 21일을 자유의 날로 부르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스카이뉴스에 존슨 총리가 자유의 날을 예정보다 4주 연기한 다음 달 19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존슨 총리가 내각과 과학자문단을 만난 뒤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자라면서 백신과 바이러스의 정면 승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봉쇄 완전 해제 시점을 연기하면 요식, 관광업계, 유흥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전망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을 10억 회분 이상 기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 규모를 연간 1,000억 달러로 늘리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 말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세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부를 더 늘리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민간 분야와 주요 20개국 등과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자발적 라이선싱과 비영리적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weekend leaders have pledged over 1 billion doses, either directly or through funding to COVAX. That includes 100 million from the UK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첫 세션의 주제도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이었습니다. G7 정상들의 백신 기부 약속이 주요국들의 백신 독식과 자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7 정상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2조 원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주요 7개국이 내놓은 1년간 10억 회분의 백신 제공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도덕적 실패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주요 7개국의 백신 제공 약속이 방향은 맞지만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대응 속도도 느리고 양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특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시 경제 수준의 긴급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G7의 약속은 이런 목표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협조해야 한다면서 투명성, 국제 조사를 위한 접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관광객들에게 재개방되는 태국 푸켓에서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한이 14일로 늘면서 다수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관광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무격리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2만 9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푸켓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서울대공원 동물원 생태설명회가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오는 10월까지는 평일 오후에만 이루어지고 관람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생태설명회를 관람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잠시 뒤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을 좀 보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장 그림 크게 띄워주십시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 3월 말 이후에 77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399명인데요.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기보다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화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곳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첫 최고위원회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 첫 공식 일정 첫날인데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을 했고요. 이어서 바로 광주에 있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희생자들을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데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초대 지도부가 첫 외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원내 지도부와의 상견례 등으로 시작해서 여러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행하는 파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대표 직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 자전거 따릉이 관련해 가지고 어제 관심이 뜨거운 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국회 경내에만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가 8개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따릉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릉이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국회 내 8개 대여소의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이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이런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해박한 이해 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고 잘 이용되는 것들이지만은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외면받았던 그런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고 다룰 수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첫 행보를 한 것은 우리 보수 진영의 안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막연한 자신감을 넘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전직 대통령과 같이 널리 알려진 분뿐만 아니라 20살 남짓한 나이에 꼽히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그런 또래의 용사들까지 기리고 추억하는 정신을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국민이 이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 학동 4구역 희생자 분향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 오늘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긴급하게 추가된 일정이었습니다. 긴급히 추가된 일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한 점 아쉬움이 없도록 경찰은 해당 사고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지역 정가와의 유착 등의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제 말을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식 일정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앞서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공유자전거등과 같은 주류 정치인이 외면하던 논제를 선점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또 오늘 오전에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대전 현충원을 간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살피겠다라는 뜻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직 인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좀 정리할 게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리려고 했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183만 명으로 전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5.9%가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1차 접종을 77.1%, 70세 이상 어르신은 78.4%, 그리고 현재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6.6%가 접종을 진행하여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1차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587만 7천 명이 접종을 받으셨고 이번 주 일주일간 예약자가 240만 명이 추가적으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은 6월 19일 날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06만 회분이 공급되었고 현재는 약 재고량을 204만 회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60세에서 74세 이상 어르신에서의 예약 초과자가 3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 접종 종료일인 6월 19일까지 초과 예약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접종 일정 등을 조정해서 잔여 백신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또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사전 예약자가 접종을 하지 못하신 사례가 생길 경우에 7월 초에 모두 접종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는 구체적인 그런 접종 일정 등을 결정해서 개인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철저하게 접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국 예방접종 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노인시설 입소, 이용, 종사자들 140만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3주 간격이므로 지난 3주간 1차 접종에 집중을 했었고 앞으로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오는 2주, 3주간은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접종에 동의하셨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일날 접종을 못하시거나 그 이후에 접종을 추가로 하기로 그렇게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6월 말까지는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1차 접종을 맞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더나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6월 1일 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도입이 되었고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 이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 예비의료인을 포함해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세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되는 예비 보건의료인을 포함해서 이 초도 물량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이어서 가용한 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의 접종은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고 있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해군 함정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 및 무의 도서의 30세 이상 주민 6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접종은 처음 시도되는 해상 순회 접종이며 해군의 함정과 의료진의 지원으로 전라남도의 도서지역 약 25개의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1회 접종으로 가능한 얀센 백신을 이용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5접종 현황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기준으로 총 접종은 1차, 2차를 포함해서 1,479만 건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접종 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종 오류의 105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 대부분이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종 시기에 대한 오류가 10건, 그리고 접종 용량에 대한 오류가 5건으로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접종 오류는 대부분 접종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5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 안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 그리고 예진, 접종 시에 접종 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그리고 접종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접종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경위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경우는 피접종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한 5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단은 하반기에는 더 많은 백신과 더 다양한 백신이 공급될 예정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접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5접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합동조사 등을 시행하는 등 안전접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반응 신고 현황에 대한 주간 단위의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방접종은 1,422만 건 정도가 접종이 되었고 이상 반응의 신고 건수는 46,000여 건이 신고가 돼서 신고율은 현재 0.33%입니다. 신고 사례의 94.9%는 근육통, 두통과 같은 일반 이상 반응의 신고였으며 5.1%에서는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율은 여전히 여성이 좀 더 높고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현상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 가장 낮아서 0.19%를 신고하셨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0.41%, 화이자 백신이 0.2%, 그리고 얀센 백신은 0.08%이나 아직은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당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85명, 그리고 화이자가 153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얀센 백신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10,000여 명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상 반응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그리고 접종 2일차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0,000여 명에 대한 문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열감, 주사 부위 통증과 같은 국소 반응이 21% 정도가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셨고요. 보고를 하셨고요. 근육통이나 피로감 같은 전신 반응도 22.3%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의료기관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08% 정도의 신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조사반 사례 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6번의 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이 돼서 사망 및 중증 사례 408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11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증 사례 3건과 아나필락시스 사례 63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제16차 그 피해조사반 회의 자료는 보도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의 이상 반응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중증,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부분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나필락시스 우려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종 후 15분 내지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 관찰하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접종 후 4일 이후에서 4주 내에 호흡곤란이나 흉통 또는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붓기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2일 이상 지속된 심한 두통이 있고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24.3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9.4%가 감소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과 충청권에서는 음식점, 그리고 사업장,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이 증가하였고 호남과 강원권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과 제주 권역에서도 전주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 평균 22.6명 정도로 전주보다는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치명률과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5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장 그리고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일상 속 감염 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47.2%로 대부분이 가족, 지인, 동료 그리고 소규모의 집단시설을 이용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도 지난주에는 1,077명으로 28%로 계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요한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 확산이 증가하고 특히 사업장, 다중이용 시설의 집단 감염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취약한 사업장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집단 발생이 많이 발생한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 발생의 유형을 보면 유증상 시기에 집단시설을 이용하여 전파가 확산되거나 조기에 진단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출근이나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약사회, 의사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의 중학교, 직업계고, 고등학교의 등교가 확대되며 스포츠 경기장, 또 대중문화 공연 등의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그리고 유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받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예방접종 5접종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계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현장 점검 그리고 교육 그리고 5접종 사례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 마련을 철저히 해서 접종 현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접종이 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예약으로 늘어난 60에서 74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력해서 현재 잔여 백신으로 이번 주에 최대한 접종을 하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이 연기되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하게 7월 초에 예방접종이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개 전남 도서 지역의 주민 예방접종을 위해 해군 한산도 함이 해상 순회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접종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의료기관을 2번이나 찾아야 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얀센 백신을 활용해서 해상에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해군과 전남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게끔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접종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그리고 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백신 접종 오류 신고 건수가 105건 발생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 접종 시기에 대한 오류가 10건, 그리고 접종 용량 오류가 5건, 이렇게 해서 총 105건의 접종 오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당국은 이런 재발이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라는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죠. 이와 관련해서 YTN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가량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30%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한 주 여론의 움직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현안 조사 결과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최근 소속 국회의원과 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고요. 조사 결과 투기 의혹 연루자 12명에게 탈당 혹은 비례대표에는 이제 출당을 권유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제 이에 반발하거나 침몰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66.3%로 나타났고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27.6%로 긍부정 격차가 40%포인트가량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걸 또 세부적으로 보면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꽤 컸죠. 네, 예상외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84.7%의 긍정 평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2.8%로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한 30%포인트 격차를 나타냈고요. 무당층도 민주당 지지층만큼 높은 긍정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이 74.2%가 긍정 평가를 해서 가장 높았고요. 또 중도층도 그와 비슷한 73.5%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수층은 그보다 한 20%포인트가량 낮은 52.6%가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진보층, 중도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 많이 나온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했었는데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파란색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는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좀 과도할 정도로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탈당한 다음에 혹은 출당이 된 다음에 경찰 이제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다시 복당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냉정하게 이런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네. 지지층 사이에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령대별로는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높았는데요. 40대가 80.7%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40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세대인데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50대 70.8%, 그다음에 60대가 67.3%였고요. 그리고 나서 20대와 이제 3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60%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은 그보다는 가장 낮은 54.4%로 어차피 이 사안이 국민의힘으로 이제 또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권익위에서 결국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또 7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보수층이라든지 또 70세 이상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0대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보는 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온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0대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지지층 여전히 좀 강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긍정평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민주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12명이 포함된 국회의원들 중에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지하는 또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못한 일이다. 그래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소폭 차이긴 합니다만 광주 전라 지역이 69.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 지역이 68.1%로 두 번째였고 서울도 64.6%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60%를 넘거나 조금 소폭 낮은 지역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좀 작아서 강원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표기를 안 했는데요. 그쪽 지역은 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좀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이어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 결과나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지지율도 많이 움직이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민주당이 지금 12명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보다 더 많게 될 경우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민주당이 지금 탈당이냐 출당이냐를 두고 당 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봉합이 안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민주당 내부의 이제 시행착오를 보고 빨리 이제 탈당을 하거나 출당이 돼서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악재가 커지진 않겠지만 민주당처럼 만약에 길게 이 사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국민의힘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 하단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네. 이런 국민의힘 그 의원들 전수조사 관련해서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보니까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뭐 법인이나 단체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겠지만 결국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국회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당장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야당에서는 뭐 아직 명확한 입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또 크고 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혹은 정무적으로는 회피하는 것이 차후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뭐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6월 2주차 긍정평가는 0.2%포인트 높아진 38.5%를 네.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6%를 기록해서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는데 긍부정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5월 이제 4주차부터 40%에 근접한 수치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조사는 40%를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일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공군 성추행 관련된 파문 때문에 그 시기에서 여론조사가 된 여론조사 결과들이나 아니면 그 시기를 좀 피한 조사 결과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예. 여하튼 추이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좀 회복되고 있는데요. 일간으로 보면 주 초에는 이제 40.9%로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주 금요일 날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즉각 수리가 된 다음에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조문을 했었고요. 유족을 만나서 철저히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민주당의 이제 전직 대변인 천안함 수장 관련된 발언 이 부분이 좀 많은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고요. 수요일 날 결국 송영길 대표가 이제 관련한 발언을 사과했는데 수요일 날 36.8%까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38.7, 금요일 날 38.9%로 회복한 건 역시 G7 정상회담 관련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금요일 날 또 출구를 했기 때문에 회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39.1%로 1.1%포인트 상승해서 40%에 근접을 했고요. 일간으로 보면 수요일 날은 40.5%까지 올라서 40%를 살짝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한 29.2%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은 뭐 0.2%포인트입니다만 소폭 상승한 반면에 민주당은 소폭 하락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천안함 수장 관련된 발언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주 후반에는 상승을 해서 39.1%까지 올랐고요. G7 정상회담 관련된 보도들이 이제 주말에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 국빈 방문이 이번 주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39%나 40%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40%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준석 당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큰 격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 대표에 당선이 됐고 국민 여론은 뭐 격차가 이제 사실 많이 컸고요. 네.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40%를 찍은 이후에 금요일 날은 38.7%로 당일 조사는 이제 저희가 투데이 롤링스라고 해서 일간 조사를 1,000명씩 이틀간 해서 이제 발표를 공식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당일 500명은 39%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아마 이번 주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한 보도들이 많이 이어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하고도 만나고 이철희 수석하고도 만나고 아마 그런 보도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40%를 뭐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지율도 좀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앞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조금 전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설명을 해드렸고 바로 이어서 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네. 보였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뭐 당청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아서 견인했다가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 국면이고 백신이 많이 확보되는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그 부정적인 요인에서 좀 하락하는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여전히 이 당내 구설도 있었고 또 이준석 현상 때문에 국민의힘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의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그 전에 또 부동산 이제 전수조사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죠. 향후에는 이번 주부터 정세균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잠룡들이 출마 선언을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대선 기획단도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 권력에서 이제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청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팽팽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견인하는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잠룡들의 지지율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당 지지율도 향후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5년 차 뭐 2, 4분기, 3, 4분기 지나면 또 견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상 단오인 오늘 내륙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는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오인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의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 강북구도 32.2도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단오에는 제철 과일로 화채를 먹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풍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오날을 맞아서 풍습 함께 즐기면서 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내일은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북과 경북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 중부지방은 서울 28도, 춘천 27도로 이맘때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호남과 충청 남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이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는데요. 마스크의 생활화는 곧바로 화장품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의 많은 부분이 가려지고 또 일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한 해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의 30% 가까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빈사 상태에 빠졌던 화장품 업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달 초 색조 화장품의 매출은 석 달 전에 비해서 25% 증가했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노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도 작년과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벌써 수영복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매출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행업계의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죠. 그 뒤로 항공권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바로 직전과 비교하면 대여섯 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국민의 소비 행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바람대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서 정례화하자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고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거듭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이 송 대표는 여야가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여야가 폭넓게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기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정례화하자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으로 변화에 관심을 받자 입법 속도전으로 맞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에 할 일이 산적하다면서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이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끝으로 여야 지도부가 완전하게 꾸려지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여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데 이어서 첫 지도부 회의도 주재했죠.
네, 이준석 대표 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파격은 이 새로움을 넘어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이 앞서 취임사에서 샐러드볼을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고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이 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는 서해수 희생 장병이 묻힌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관례적으로 이 서울 현충원을 찾는 것과는 달리 첫 공식 행보부터 남다름을 보인 건데요. 그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있어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충분하고 많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분들도 이 왜곡과 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 희생장면 유가족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상처를 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대표는 대전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곧이어 광주로도 향했습니다. 이 보수정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이 광주를 찾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으로 봤을 때 홍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응당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난국을 돌파하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입당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국민이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법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일 뿐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권익위가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다른 정당 국회의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회피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할 당시 김태웅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도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를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해경과 해군에 이어서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기간을 절반가량 남겨놓은 특검팀은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세월호 특검팀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죠. 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검 통합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과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 등이 수사했던 자료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60일로 수사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만큼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부터 해군과 해경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상자 30여 개 분량의 서류와 전자정보 100TB 이상 분량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회적 참사위원회를 비롯해 DVR 수거 과정 의혹을 제기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DBR 영상복원 절차를 참관한 해경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세월호 DBR 하드디스크 원본과 CCTV 영상복원 데이터 등의 감정도를 복원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함께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영상 녹화 장치 DBR 수거 과정 관련 의혹 등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3분 전 영상만 존재해 CCTV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이 세월호에서 수거했다는 DBR과 검찰이 확보한 DBR이 서로 다르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조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기록이 무척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출범 직후 국회와 검찰 등 세월호 사건을 다루었던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록들도 있는데 800여 건 분량과 전자정보 400여 테라바이트 분량에 달합니다. 이에 자료 분석에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이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못 확인한 게 큰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내사를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점검,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성접대 뇌물 사건에선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수사했다며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자신의 SNS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지난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 전 차관 뇌물 사건 공소 유지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동시에 책임지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자 783만 명과 가족, 국민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한 주요 7개국 G7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G7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7은 코로나 기원 추가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G7 정상들은 영국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또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야 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s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2단계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 조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전문가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WHO는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유출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문가팀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G7 정상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중국은 단오제 하루 휴무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주요 7개국 이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담은 이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세계가 도전 속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을 G7이 배제하거나 봉쇄하려 한다면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유럽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인들 사이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국방 예산 문제 그리고 보잉과 에어버스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 사이의 동맹 내부의 분열을 위협하고 있다 하면서 틈 벌리기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G7이 신장 인권 문제, 타이완 문제 이렇게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런 사안별 대응은 정상회의가 열렸던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별도의 자료를 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G7의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소집단의 강권적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런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서양이 만들어서 서방 제국들이 만들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했고 홍콩은 이미 반환이 됐고 그래서 중국 헌법 그리고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통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G7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따라서 외부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즉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이런 중국의 원칙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그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 2단계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미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차 조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곧 추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다라면서 코로나19를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또 G7이 1년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G7 정상들이 약 1조 원 규모의 모금 계획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합의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은 이 G7 정상회의 개막일이던 지난 금요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양국의 외교 분야 최고 사령탑인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알래스카 담판, 알래스카 충돌 이후 3개월 만에 첫 접촉인데 거의 모든 현안에서 정면 충돌하는 그런 입장 차이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벨기에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가 또 열리는데요. 물론 여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이 미중의 대결 국면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본격적인 중국 압박에 나섰고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와 더불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일 정상 간의 약식 회담을 일본이 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정상의 관계 지금 2년 연속이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은 게 2년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은 2008년 일본에서 했을 때도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코로나로 해서 화상으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못 갔고요. 그렇다면 2년 연속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간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 3개국이 더 초청을 받았죠. 호주, 인도, 남아공.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영국이 주최국이니까 초청을 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이들 국가를 이제 D11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D라는 약자가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종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좀 지속성을 갖고 갈 만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 생각이 미국과 영국, 이제 핵심 국가들에게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이 회담 매우 중요한 회담이고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다시 복원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G7 뒤에 미국의 귀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에서도 지난 며칠간 보셨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메르켈 총리가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사진 한 장으로 G7이 얼마나 분열을 했느냐. 결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그걸 다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그거랑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다시 미국이 돌아왔고 말씀드린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미국이 다시 끌어간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돌아온 거냐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대답해보라 그랬더니 확실하게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공동 성명에도 이제 미국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간 어젠다가 대부분 G7의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 미국과 중국 G2 국가로서 지금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G7 공동성명에 담긴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A4로 30장이 넘고 70항입니다. 그래서 다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핵심은 둘이죠.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주 큰 하나의 꼭지고 또 하나는 결국은 중국 견제, 반중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중 연대의 그 공동성명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장 민감한 거 조금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홍콩 또 자치권 문제, 대만 해협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기원의 문제까지 다 얘기가 됐고 또 1대1로를 대체하는 그런 미국 주도의 G7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체제까지도 이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이랑 좀 경제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낮게 이런 경우 때문에 G7 정상들의 개별 입장은 좀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성명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각국 G7의 7개 국가가 다 합의가 돼야 나오는 거고 예. 그것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의미를 살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 서로 간에 뭔가 좀 갈등이 있었다는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성명에 보면은 굉장히 강경하고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중국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대1로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핵심 국가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1교역국이 중국인 입장이라서 이전에는 사실은 조금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요. 이번 G7 회의에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확실하게 미국과 함께 G7 국가는 공동정선을 펼친다. 그런 모습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1대1로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국판 신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처음 얘기를 했고요. 육상과 해상에서 실크로드를 해서 사실 저개발 국가 인프라를 쭉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도가 됐고 지금은 100여 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름대로 뭐 항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건설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그 해당 국가에 중국이 차관을 주는 형식으로 건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가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차관을 받게 돼서 이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건 2019년에 그 1대1로 그 포럼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했는데 거기서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1대1로의 어떻게 보면 대체제로 이번에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새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결국 부채 함정에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식민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 개발, 그러니까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기본적인 비판이었고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뭐 70년간 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협력을 해왔었는데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발 협력, 말 그대로 일종의 공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이익, 민간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것을 그 안에서 또 충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부패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 것이죠. 뭐 이외에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도 그 합의를 했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하는 걸 다 얻은 회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법인세 15%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의 하나의 의제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미국 내 기업들이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도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계가 다시 합의를 해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온다 해갖고 이 어젠다를 갖고 왔는데 과연 이거가 통과가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G7 국가들이 다 합의를 했고요. 앞으로의 과정은 이제 G20, 주요국 20개국 회의, 그다음에 OECD에서 국가까지 다 합의를 하면 이것은 사실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인 승리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회의였다. 그리고 그 공동성명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베이징 특파원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의 반발은 예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휴일이라서 이제 본격적인 반발은 나오지 않았고 영국 주재 그 중국 대사관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뭐 저도 봤는데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이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미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대1로의 그 대항하는 거 영어로 B3W라고 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재건 계획이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끌어가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혼자서 독주를 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사실은 가장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들이 G7이 거기에 뭉쳐서 일종의 대항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갖고 가니까 물론 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협의체를 만들고 제도화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갈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의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마 이번에 발표된 B3W
W라고 불리는 이 재건 계획이 아마 가장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드 백 베터 해서 3개 B가 들어간 거죠. 예. 앞서서도 그리고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D10 확장 의지를 보였단 말이죠. 이걸 G7의 어떤 확장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4개국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일종의 초청국으로 초청한 이유가 바로 D11을 가겠다라는 거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회의 중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G7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G10이나 11이 되는 거는 그것은 기존 국가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만 D라는 것은 좀 다른 형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D라는 것은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중연대 협의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영국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특히 5일 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G7의 회의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쎄 과연 이것이 어떤 고정된 협의체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북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 대북 관련된 성명도 담겼죠.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담겼고요. 근데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G7의 앞에서 회의를 했던 외교 재무장관 회의에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 부분 반복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나옵니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북한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 이른바 CBID거든요. 예. 특히 I라는 것이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인데 북한은 그것은 패전국한테나 쓰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도 들었고요. 물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화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북한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글쎄 북한이 요즘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을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CVID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씀을 하셔서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보다 수위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수위가 높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싱가포르 합의에 나온 합의 그것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근데 CBID나 CBIA는 UN 결의안에서 포함된 그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그리고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또 표현들이죠. 네, 그럼 수위가 더 높다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 때는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완화가 된 건데 이번 G7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는 우리는 초청국 자격이었지만 정상회의 자체는 참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한국은 그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초청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보면 G7 국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도 있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CBID나 CBIA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UN 내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 이 공동 성명이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일 간 그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글쎄요, 뭐 의미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방금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일본 스가 총리가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번에 한미일 간의 약식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모두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한미일이 다 모였죠. 예를 들어 정부 수장까지도 만났고 외교부 장관 다 만났는데 남은 거는 정상회의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G7에 약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려는데 그것도 결국 불발이 됐고 한일 간의 관계, 한미일 협력 전체 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징용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만날 수 있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본의 모든 현재 관심 사항은 올림픽 개최로 가 있거든요. 그런 아마 그 정치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의 정치적인 요소도 있을 거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앞서 그 북한 관련된 성명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북한이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고 북한이 원래 이 전원회의를 상반기 상순에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도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원회의도 이번이 올해 들어 3번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바이든의 대북 정책 그 검토가 끝났는데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북한이 이게 부정적이 됐던 긍정적이 됐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향후 반응까지 주목해야 된다는 설명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빈번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택배 화물들의 허브 터미널 기능을 하는 송파구 서울 복합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 회사 직원 47살 임모 씨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임 씨는 눈이 불편하고 몸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뇌출혈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자정이 넘어 귀가한 뒤에야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잦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월 6,000개 정도의 배송을 하셨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250개 정도. 현장이 많이 열악하고 또 워낙 물건이 크고 많아서 지난 3월부터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분류 작업은 여전히 분류 인력과 함께 진행됐고 배송 출발 시간이 늦어져 첫 배송을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적도 있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노사정이 올해 초 합의안도 마련했지만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조산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신생아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13년 전 같은 조산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중1이 된 지금 눈 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살 나은 양은 태어나고 반년 만에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밥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 먹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무슨 이제 교육도 있는데 이제 얘는 사실은 자극을 받는 거죠.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이나 아니면 감각. 딸을 볼 때마다 부모는 13년 전 조산원 출산 당시가 떠오릅니다.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딸.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원장은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접었다 폈다 했을 뿐입니다. 1시간 만에 겨우 옮겨진 병원에선 뇌 손상이 심각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는 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지금은 10원 한 장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만 들었습니다. 10원 한 장 없다. 다음에 오면은 얼마씩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후 부모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원장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 딸에게 평생 장애를 안긴 대가가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이란 현실에 부모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 징역형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조산원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동해안에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 혹시 모를 안보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군사분계선과 10km 정도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고성 명파 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경관, 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높이 3m, 길이 130m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된 겁니다. 철책이 설치된 지 40년 만입니다. 철책 사이 좁은 통문으로 드나들던 불편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군인들한테 여기 통제 안 받고 저희 설책선이니까 여기 마음대로 해수욕도 하고 여기 있으면 해산물이 많아요. 여기 고기도 많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가서 고기도 잡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올해 철거되는 군 경계 철책은 고성과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5개 시군에서 37개 구간 38km에 이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72억 원을 들여 강원도 동해안에서 철거한 철책은 92km.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모두 130km 철책이 사라집니다. 1960년대 무장간첩 침투 사건 이후 동해안에 대대적으로 설치됐던 전체 철책 183km 가운데 70% 정도가 제거되는 겁니다. 안보 공백 우려도 있는 만큼 철책을 철거한 구간에는 국방부가 열 영상 장비 등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구간이 53km 있는데 추가 철거가 필요한 한 9km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하고 관련 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철책 철거 이후 해산물 불법 채취와 무질서 행위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절기 단오인 오늘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경기 동두천시의 기온이 3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춘천 30.8도, 서울 29.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최고 60mm, 남해안의 최고 30mm가 예상되고요. 영동지방에는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 26도, 광주 25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